제사와 마지막 여행일. 엠버서드 호텔과 파라다이스 호텔 사이로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의 한 커피숍. 의철은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셋은 제각각의 생각에 잠겨 한 시간이 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 서로 서먹하지 않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필요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눈을 감고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그는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다. 줄곧 시선을 바다에 두고 있는 여자는 시리도록 예뻤다. 화장기 없는 청초한 얼굴에 긴 생머리, 피부는 눈이 부시도록 하였다. 둘 다 여리고 나약한 모습이었다. 의철은 나이트클럽 생활을 하면서 왔던 수많은 여자들을 떠올려 봤다. 딱히 앞에 여자와 견줄 만한 미모의 여자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해운대에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남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의철이 자신을 소개했다. 데드나이트 의철입니다. 철권 권우입니다. 진달래예요. 의철이 여자에게 물었다. 이름은요?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녀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랬다. 이름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의철의 말에 권우는 기척도 하지 않았고 창밖을 보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주었다. 만남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의철이 혼자 소리를 해댔다. 꼭 가실 분만 오라던 방장 데드라인, 시간과 약속을 정하던 황진이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어야 한다며 청산가리를 판 저승사자. 권우의 나이는 20서너 정도, 그녀는 많이 쳐주어야 20이었다. 의철은 애들을 데리고 가야 할 변해버린 상황에 입맛이 썼다. 더는 올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갑시다. 의철은 그들이 따라오든 말든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꼭 가신다는 분들 편에 묻혀서 가려고 했는데 의철은 평소에 말을 아끼던 자신이 왜 말이 많아졌는지 의아했다. 말을 아꼈다는 표현보다는 세상이 귀찮아 말을 피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일행들에 비해 많을 뿐 2시간 동안 한 말이라고는 인사와 약간의 푸념이 전부였다. 세상 귀찮기는 두 남녀가 더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커피숍 건물을 나선 순간이었다. 중년의 사내가 뛰어오다 그녀와 부딪혔다. 어이쿠. 어머나. 그녀의 숄더백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과 동시에 비틀거리는 사내에게서 MP3가 떨어져 그녀의 발에 부딪혔다. 권우가 바닥에 떨어진 숄더백을 재빠르게 주워들었다. 미안합니다. 지갑을 두고 와서요. 사내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허둥지둥 뛰어갔다. 그녀가 MP3을 주워들며 소리쳤다. 아저씨 이거요. 사내는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멍하니 MP3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권우가 백을 건네주자 그녀가 MP3을 백에 집었다. 낡은 나무문에 105란 숫자의 편말이 붙은 삼류여관의 온돌방이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편말은 여기저기 변색되어 있었다. 이불을 깔고 회의라도 하듯 세 명이 둘러앉았다. 권우가 비닐봉지에서 막걸리를 꺼내 잔에 따랐다. 의철이 약봉지를 펼치자 청산가리가 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저승사자 말로는 10인분은 충분할 것이라고. 그녀는 청산가리 앞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의철은 청산가리를 잔에 넣어야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남녀는 줄곧 의철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철은 용기를 내 청산가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은 청산가리 앞에서 멈칫거리다 돌아와 손톱을 세워 몸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청산가리를 집어들며 승낙이라도 받으려는 듯 의철을 봤다. 의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조작했다. 그녀가 곁눈질로 의철이 작성하는 메시지를 보며 물었다. 남자의 향기? 네. 그게 뭐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책이지요.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유서로 적어 책 속에 숨겨두었거든요. 비밀 장부는 그동안의 사정을 기록한 내용과 함께 세부로 만들어 서류 보관회사에 보관시켜 두었다. 서류 보관회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길 기다려 봉투에 적힌 주소로 보관품을 보낼 것이다.
봉투에 적힌 수취인 주소는 주요 언론사와 아내였다. 언론사에는 비밀 장부와 함께 의철이 동반 자살을 하는 이유를 적어두었다. 전 회장의 뒷배를 무력화시켜 아내가 전 회장을 상대로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청산가리의 하얀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일이었다. 의철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이었다. 돈 내놔 빨리. 없다 이놈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애비고 지랄이고 죽여버린다. 죽여라 이놈아, 이 원수 같은 놈아. 제발 좀 뒤져라 제발. 퍽퍽 쫙. 아이고 나 죽네. 소라는 점점 다가와 105문에 부딪혀 삐걱댔다. 이내 두 사람의 체중을 견디지 못한 나무 문이 안으로 열리며 영감이 방 안으로 쓰러지고 멱살을 잡고 있던 아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영감의 몸에 부딪혀 떨어진 소방용 손전등이 빙그르 돌다가 영감의 얼굴을 향해 멈춰섰다. 손전등의 파리한 불빛이 괴기스러웠다. 그녀가 청산가리를 백에 넣으며 뒤로 물러나자 권호가 슬그머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들이 영감의 멱살을 끌고 나가려 하는데 영감은 문설주를 잡고 버텼다. 권호의 어깨 너머로 구경하던 그녀가 여의치 않은 듯 발뒤꿈치를 들었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자 권호의 머리를 피해 이쪽 저쪽으로 보다 포기하고 권호의 등을 가만히 쳐다봤다. 한심한 놈이군. 의철의 참견에 아들이 쏘아봤다. 조용히 처박혀 있지 남의 가정사에 왜 나서고 지랄이야? 죽고 싶어? 죽고 싶다. 조용히 처박혀 죽으려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아들이 의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의철은 주먹이 날아드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노려보고 있었다. 주먹이 의철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순간 권호가 바닥에 깔린 이불을 잡아챘다. 아들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뒹구는 것과 동시에 세 개의 잔이 휩쓸려 넘어졌다. 잔 하나가 또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가 그녀의 발에 부딪혔다. 그녀가 잔을 주워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쓰러졌던 아들이 권호의 얼굴을 겨냥해 구둣발을 내질렀다. 이번엔 의철이 반대쪽에서 이불을 잡아당기자 아들은 다시 미끄러지며 벽에 머리를 쳐박고 뒹굴었다. 영감이 빗자루를 들고 쓰러진 아들을 패기 시작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아들이 밖으로 나가며 욕설을 해댔다. 이런 XX놈들이. 영감의 상처난 얼굴에는 멍자국이 반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술을 쏟아버렸군.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끼쳐 미안하네. 영감이 밖으로 나가자 그녀가 스스로 말문을 열었다. 제 이름은 예나예요 한예나. 나이는 20살.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의 뒤늦은 인사에 대응하는 사람은 없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뒤이어 양손 가득 검정 비닐에 막걸리를 사온 영감이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았다. 김영감이라고 불러주게. 딸려는 시집가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저 모양이야. 쯧. 김영감이 4개의 잔에 술을 따라 나눠주었다. 한 잔씩 드래. 그녀가 정중히 요청했다. 저희들끼리 할 일이 있어서요. 김영감의 인상이 줄 끊어진 연처럼 늘어졌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주책이라니까 나는 갈 테니 한 잔씩 드래요. 술 먹는 것을 보고 가겠다는 듯 김영감이 기다리자 그녀가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녀의 잔에 김영감이 다시 술을 따랐다. 그리고 슬그머니 말을 이었다. 수전노 소리를 들으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는데 마누라는 고생만 하다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김영감의 말이 길어지자 그녀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스스로 잔을 채웠다. 노름에 미친 아들놈은 세 채의 집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이 여관을 팔지 못해 안달이야. 짠. 그녀가 김영감의 입을 검지로 막았다. 그녀는 이미 취해 있었다. 김영감이 그녀의 손가락을 떼어내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란 생각에 아들 몰래 여관을 팔고 숨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살아 뭐하겠는가? 김영감이 술을 들이켜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았다. 조직폭력배 짓을 하는 아들 친구 녀석이 아주 못돼 먹었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아침 일찍 떠나시게. 그녀가 옆으로 쓰러지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엉엉.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색됐다. 무슨 일 있어? 의아해하는 김영감의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이 없었다. 김영감이 의철과 권호를 교대로 쳐다보고는 예나를 향해 다시 물었다. 가출했어? 김영감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잠든 뒤였다. 수상한데? 김영감이 휴대폰을 꺼내 들며 의철과 권호를 번갈아 쏘아보자 의철이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닙니다. 우린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권호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술잔 속으로 시선을 가두었다. 의철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실토했다. 사실 우린 동반자살을 하려고. 뭐? 동반자살?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내 여관에 와서 죽으려 하느냐고 고함을 칠 것 같은 김영감으로부터 나온 대답은 의외였다. 나도 데려가 줄 수 있겠는가? 어디를요? 어디든. 틈없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여명이 찾아왔다. 끝내 105호에서 잠들었던 김영감은 어제 했던 신세 한탄을 한동안 더 주절거린 다음에 해장국 3그릇을 시켜주고 나갔다. 이제 어디로 가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우두커니 벽에 기대앉아 있던 그녀의 물음에 의철이 대답했다. 글쎄요, 어디든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저녁쯤에 합시다.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럼 바다로 가죠, 뭐. 그녀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의 미소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를 힐끗 쳐다본 권호가 서둘러 외면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만남 이후 인사 외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의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자와 철부지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길은 탐탁지 않은데 시간은 촉박했다. 장부를 잃은 전 회장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한숨의 간격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김영감의 아들이 덩치 큰 사내 둘을 대동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국밥을 삼키던 그녀가 놀라 살해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의철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밥알 공세를 피하기 위해 재빨리 자신의 그릇을 들여다 놓치고 손을 비벼댔다. 아, 뜨거. 이것들이 미쳤나? 얼굴을 일그러뜨린 아들의 말에 의철이 억양 없는 투로 대꾸했다. 돌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다. 뭐라고?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누구 맘대로 돌아가? 나와. 밥 먹고 나갈 테니까 밖에서 기다려. 의철이 숟가락을 집어 반쯤 남은 국밥을 먹으려고 하자 권호와 그녀가 동시에 인상을 썼다. 이것들이 진짜 죽으려고. 아들의 말에 의철이 숟가락을 든 채 대꾸했다. 우리야 어떻게 죽든 상관없지만 너 참 말기 못 알아듣는다. 뭐? 가만 놔뒀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병신아. 권호가 의철을 힐끗 노려보더니 절뚝거리며 걸어가 방문을 꽝소리 나도록 닫아버렸다. 잠시를 기다려도 밖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그녀가 둘을 향해 엄지를 축혀 세웠다. 멋지다, 두 분 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요? 창문에는 방범용 철창이 쳐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철창에서 내려오다 화장대 위에 놓인 소방용 손전등에 멈췄다. 손전등의 괴기스러운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생각에 잠겼던 그녀가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같은 시각, 주택가의 한 커피숍. 상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조직이 결성된 후 최대의 위기였다.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날에 표적이 도주한 것은 고사하고 나이트클럽의 비밀 장부까지 훔쳐간 터라 전 회장의 노여움은 극에 달해 있었다. 부하들은 24시간 교대로 의철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상진은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상진은 그동안 전 회장의 비호 아래 연산동을 거점으로 양정과 안락동, 사직동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다음은 몰락한 번화가 온천장, 동쪽으로는 해운대까지 구역을 넓힐 계획이었다. 전 회장이 등을 돌린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성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상진이 해야 할 임무는 표적을 잡아 서류를 회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임무는 영원히 그의 입을 막는 것이고 세 번째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산채로 드럼통에 넣어 콘크리트 처리를 한 다음
용왕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바다와 강에 둘러싸인 부산의 특성상 조직의 미래는 용왕의 보살핌 아래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 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대창이 표적을 제거하고 자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상호 금전 관계가 형성된 터라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것이다. 인구가 클럽 사장을 처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상진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다. 결혼 후 벌인 일이라 하지만 엄연한 살인이었다. 더구나 배우자는 술집 접대부였고 위장 결혼이었다. 전 회장의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그 사건 이후 조직원들은 꾸준히 이를 자청했다. 전 회장과 손을 잡은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김영감의 아들은 노름하우스를 운영하는 친구 성찬을 대동해 여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누구든 복싱 챔피언 출신의 성찬에게 맞설 수는 없었다. 무력을 써서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성찬의 만류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권호의 팔짱을 끼고 나갔다. 의철은 그들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뒤따라갔다. 셋은 약속이나 한 듯 현관 입구에 멈춰 섰다. 나오지 않고 서 있는 이유가 뭐야? 이제야 겁이 나는 모양이지? 아들의 비꼬는 말에 의철이 대답했다. 그래, 겁난다. 이제 너희들이 와라. 아들 일행이 최대한 근접하기를 기다린 그녀가 권호와의 팔짱을 풀었다. 순간 의철의 손에 들린 소화기에서 하얀 분말이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아들과 그의 일행이 뒤돌아서며 분말 공세를 피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그녀를 선두로 의철과 권호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쩔뚝거리며 뛰어가는 권호의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철 잃은 해수욕장,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어방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자연 친화적 이미지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한다면 인위적 이미지의 광안리 해수욕장은 상가 건물과 광안대교에 둘러싸여 도시의 품에 안긴 안락한 모습이었다. 예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예쁘다. 셋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여전히 마땅찮은 권호의 표정과는 달리 그녀는 들떠 있었고 의철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수시로 교차하고 있었다. 의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 김영감 일세, 어디 있는가? 왜 그러시죠? 자네들끼리 가버리면 어떡하나? 여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일찍 나왔어요. 피해를 주지 않아? 불을 끄려면 확실히 끄든지. 네. 이놈들이 나에게 화풀이를 해대서 도망 나왔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죽으러 갈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것 아닌가. 의철은 가는 사람 편에 묻혀 가려다 덤으로 영감까지 끼워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 다른 한편으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죄책감을 얼마라도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참, 나 잠깐만요. 의철이 휴대폰 송화구를 막고 설명했다. 어제의 영감님인데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거야, 어디든. 청산가리 주인은 큰오빠니까 큰오빠가 알아서 하세요. 큰오빠? 싫으세요? 좋네 뭐. 김영감이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서였다. 터진 입술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언젠가는 아들놈 손에 맞아 죽고 말 걸세. 죽음이 늦어질수록 산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일 테고. 김영감의 표정은 부서진 파도처럼 허물어져 있었다. 지놈 뜻대로 다 되도록 둘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는가. 김영감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가 의철을 향해 말했다. 바다가 보이게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휴대폰을 조작한 의철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그녀가 김영감과 권호를 보며 손짓했다. 같이 찍어요. 김영감이 그녀 옆으로 가 자세를 취했다. 권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작은 오빠도 와봐요. 그녀의 호칭에 권호의 몸이 움찔거렸다. 이놈아, 빨리 안 와? 김영감의 호통에 권호가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다. 지금 영정사진 찍습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짓했다. 오빠도 영정사진 없잖아요. 나는 사진 안 찍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찍으려던 자세를 풀고 권호를 결국 데려갔다. 찰칵. 부산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 빌딩을 배경으로
또 한 컷의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건장한 사내 한 명이 휴대폰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줄곧 의철을 뒤쫓던 사내 인구였다. 의철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일행에게 위험을 알리고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백 사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도로가의 편의점에서 상진이 나오고 있었다.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향하는데 남쪽에서는 대창이 주위를 살피며 걸어왔다. 사면초가 그들이 없는 나머지 한쪽은 바다였다. 대창과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이었다. 의철은 옆으로 보이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대창이 자신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맥박이 제멋대로 뛰놀기 시작했다. 앞불사 화장실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 대변기 앞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창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는 사내를 보고 표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맞든 아니든 잡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뛰어가려는 순간 그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기분 좋은 긴장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표적이 맞다면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다. 대창은 거만한 걸음으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A씨. 대변기 앞에 줄을 선 트레이닝복의 남자가 불만을 토로하다 대창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눈이 옆으로 쭉 찢어진 대창의 인상은 보기만 해도 주눅 들기에 충분했다. 대창은 줄 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히 살폈으나 표적은 없었다. 자신이 들어올 때 스쳐 지나간 사람까지 다시 확인했지만 표적이 아니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소변을 보는 남자 하나를 휙 밀어버리고 변기 하나를 차지해 소변을 봤다. 대창에게 밀려 옷을 버린 남자가 화를 벌컥 내려다 그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대창은 소변을 보는 와중에 고개를 뒤로 돌려 대변기 칸막이를 노려봤다. 대창의 소변 줄기가 거세져 절정에 달할 때였다. 소변으로 옷섭이 흥건히 젖은 남자가 대창을 힘껏 밀어버리고 뛰어나갔다. 바닥에 처박힌 대창이 옆에서 소변을 보던 남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일어나려다 바지를 잡힌 남자와 함께 미끄러졌다. 대창과 대창에게 바지를 잡혔던 남자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또 옆 사람을 잡았다. 줄을 선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바닥에 흘린 오줌에 새안이라도 한 듯 얼굴이 젖은 대창이 도망친 남자를 잡으러 갔다. 야, 이 XX, 거기 안 서? 대변기 안에서는 푸르럭거리는 소리가 불쾌했다. 트레이닝복의 남자가 못다 한 불만을 쏟아냈다. A씨,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줄 선 사람은 뭐요? 변기에 앉아 입술이 떨리도록 바람을 불어대는 사람은 의철이었다. 바다를 가로지른 남항대교의 별들이 주렁주렁 열린 예쁜 하늘의 슬픈 밤이었다. 화로센터에서 회를 사와 그 흔한 광고신문 몇 장 백사장에 깔고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부산의 맛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어. 수전로를 자칭하던 김영감이 회를 사와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먹는 중이었다. 낮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질이 안 좋아 보이던데. 김영감의 질문에 의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사채업자 조폭들이죠. 사채 썼는가? 비밀장부도 훔쳤어요. 비밀장부? 죽을 사람이 장부는 왜 훔쳐? 보험이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죽겠다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없겠는가? 의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계속